여러분 안녕하세요. 견해요 핵심 체크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작품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배지에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다짐하고 있다. 맞죠? 이거 어디에서 드러났었죠? 제 3수에서 드러났었어요. 2번 고향에 두고 온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거 사자성어로 뭐였어요? 망운지정 맞아요. 2번도 적절하네요. 3번 남의 이목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든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이거 1수에 나와 있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면서. 4번이 틀렸어요.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네, 결론 내렸어요. 충과 효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진실로 임금에 대한 충성을 잊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불효다 라면서 갈등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자연물 두 개. 이거 너무 쉽다, 그죠? 하나는 신의, 다른 하나는 외기록이었는데 어떤 감정이 이입되는지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신의에는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이 이입되어 있었고 외기록에는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이입되어 있었습니다. 3번.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 예찬이 칭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찬, 칭찬. 그냥 찬양하고 칭찬하고 뭔가 되게 감탄하고 이런 태도인데 주로 자연이 예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찬하는 태도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는 심상을 말해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공감각. 네.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대요. 우리 여기에 예찬하는 게 나와. 3번의 정답은 X입니다. 실전 문제로 넘어가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찬은 칭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칭찬하고 찬양하고 감탄하고 이런 건데 주로 예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일 경우가 커요. 우리 견해의에서의 시적 대상은 임금과 부모님이었거든요. 네, 임금님과 부모님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찬하는 태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2번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이 나타나 있다. 예, 이거 일수에 나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해올 일만 할 것이다. 내가 할 일만 할 것이다. 2번 맞고요. 3번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정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대요. 감각적 이미지는 심상을 말하는 것이었고, 심상을 통해서 나의 정서를 드러낸다? 우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그게 있었는데, 신해하고, 기러기하고, 네,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기러기가 제 사수에 나오는 외기러기가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했어요. 기러기가 울어요. 어떤 심상이에요? 청각적 심상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선지가 감정이입을 통하여 뭐 아니면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감정이입인데 운다라는 감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물어봐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정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3번도 적절합니다. 4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자책. 스스로 이제 혼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네, 내가 왜 그랬냐? 이런 건데, 요거 이수에 나와 있긴 해요. 이수에 그 초장을 보시면, 내 일이 망령될 줄, 내 일이 잘못될 줄, 나라고 몰랐겠냐? 나 알고 있었는데, 나 왜 그랬니? 약간 이런 감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잘못된 걸 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네, 자책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책하는 모습 이거하고 이제 후회하는, 네, 성찰하는 요거랑은 좀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번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쵸?
부모님을 그리워했으니까요. 제 사수에서 나와 있었죠. 1번의 정답은 1번.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유교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충과 효는 하나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대요. 충과 효는 하나였대요, 하나. 그리고 이는 체제의 원리로 적용이 되고 통치 체제의 원리로도 충과 효가 적용이 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으로 통용되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임금님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 시조는 윤선도가 당시 집권 세력의 그 이의점을 말합니다. 죄상, 잘못한 거를 규탄하는 상소, 저격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모함을 받아서 함경도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유교적 질서에 충실했던 작가의 의식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고요. 견회란 시름을 떨치다, 회포를 풀다, 마음을 달래다 이런 뜻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억울한 마음을 달래려는 마음이 제목에 반영되었군. 그쵸, 그쵸. 이거 마지막 문장에 마음을 달리다. 요거 보시면 1번이 적절한 걸 알 수가 있어요. 2번. 제2수에서는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어. 맞아요. 그 이수에서, 어, 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어보셔서 하면서 나는 이 마음 어리기도 임을 위한 탓이로다. 난 임금님을 위해서 잘못될 줄 알고도 상소를 올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3번. 제1수부터 제3수에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을 했고, 맞아요. 제4수에서는 어버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효를 표현했고, 맞아요. 5번이 정답이겠네요. 제5수에서는 충을 하늘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충을 효보다 상위에 두고 있다? 상위에 있다는 거는 충이 효보다 더 높은 개념이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서 충과 효는 하나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 오수에서도 그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게 불효다라고 하면서 충과 효를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위에 두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2번의 정답이 5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꼭꼭 나오잖아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하라 감상하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보기를 참고하라 그랬으니까 보기를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기에 있는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선지에 있다 그러면 그게 일단 틀린 거일 확률이 크죠. 얘처럼. 하나의 보편적인 인식이라 그랬는데 하나라 그랬는데 얘는 지금 상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3번 볼게요. 이 작품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수에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야 너 왜 그래 뭐 너가 하는 행동은 옳은 일이야 너가 하는 행동은 그른 일이야 이렇게 평가 내리는 거 이거는 이수에 나오는 화자를 모함했던 아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제2수에 망령된 내 일 이거 그 상소 올린 일 이것은 제3수에 내 뜻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제3수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이 내 뜻도 충성심이었어요. 상소를 한 일, 망령된 이 일이 충성심과 상반되는 거예요. 충성심에서 비롯된 거죠. 임금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 3번. 제3수의 추성, 여기가 유배지였어요. 여기는 제4수의 매와 물에 의해서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멀리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맞아요.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심리적인 거리감 나타낸다고 했었죠. 4번.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수에서 나왔던 뜻은 효심, 제5수에서 나온 뜻은 네, 그 효와 같다고 연결되는 충성심. 그러니까 여기서 확대되어서 표출되었다라는 거는 효와 충이 동일시되면서 네, 효와 충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효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충성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정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어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5번 제5수의 임금을 향한 뜻은 네, 그 뜻이 이 뜻이죠. 제1수의 내 몸에 해올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 맞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은 매화사라는 작품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매화사는 제목부터 네, 누구를 이야기할 것이다? 매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시적 대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매화, 꽃이잖아요. 네, 꽃이 제목에 떡하니 있고, 내용도 매화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예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 드시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 매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자면, 자, 이 그림은 사군자예요.
네, 매난국죽. 여기 매화, 그리고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이 네 명의 F포들을 매난국죽 4군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네, 매화, 이 매화가 4군자 멤버 중에 하나인데 거의 선비들의 원픽처럼 다뤄졌습니다. 왜냐면 이 매화가 충성심을 의미했거든요. 여러분 이 매화가 언제 피냐면 봄에 필 것 같잖아요. 근데 봄에 안 펴요. 겨울에 펴요. 이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쯤 그러니까 눈이 아직 녹지 않았을 때 그때 매화가 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봄에 벚꽃인가 싶은데 아직 추운데 벚꽃이 벌써 폈나 싶으면 걔가 매화거든요. 벚꽃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매화는 봄이 아직 오기도 전에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에서 우리를 춥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들은 부정적인 개념이거든요. 겨울, 네, 밤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정적 현실, 뭐 힘든 현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매화는 겨울이 아직 가지 않은 추운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는 애잖아요. 부정적이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얘기는 끝까지 임금님께 충성하는 충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천비들이 사군자 멤버 중에 하나로 매화를 아주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찬의 대상이 되었었죠. 우리 안민영의 매화사는 이게 안민영이 그 친구랑 그 놀러 가가지고 매화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얘가. 그래서 매화사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영매가, 영매사 네, 이렇게라도 부르는데 매화를 예찬하는 노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 1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매화사는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전문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눈여겨봐 주실 만해요. 한번 볼게요. 제 1수 매영. 매영이 이게 매화 그림자예요. 매화 그림자가 부딪힌 창문에. 그러니까 매화 그림자가 창문에 비치고 있어요. 그 창문에 옥인금차라고 하는데 이 옥인금차가 아름다운 사람의 금비녀란 뜻인데 옥인금차 비겨신저. 비겼다. 둘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창문에 매화 그림자가 비쳤거든요. 근데 그 매화의 그림자가 마치 매화가 이렇게 매화 나무 가지에 꽃이 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 핀 매화를 보니까 그 그림자가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 꽂고 있는 비녀의 모습과 같대요. 그러니까 은유법을 사용을 해서 매화의 그림자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충 이 매화사를 쓱 눈으로 살펴만 봐도 한자어가 좀 많죠. 그죠? 네, 안민영 이분이 또 양반이라고 쓸데없이 한자어를 많이 써서 말을 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화사는 누구를 예찬하는 거? 매화를 예찬하는 거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최대한 뜻풀이를 이번에 좀 친절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영은 매화 그림자, 옥임금차는 아름다운 사람의 금비녀 이렇게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달달달 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아름답구나. 네, 이렇게 아름답게 매화가 있구나. 그 느낌으로 뉘앙스만 아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매화 그림자가 아름답게 창에 비쳐 있어요. 2, 3, 백두옹은 두세 명, 백두옹, 흰머리의 노인. 네, 흰머리의 노인은 검은고와 노래로다. 검은고를 타고 노래하고 있대요. 이게 안민영하고 자기 친구 말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그 기방에 가서 네, 기생들과 놀면서 매화를 보고 감상하면서 검은 거 가져와봐. 나 이게 매화 너무 아름다워갖고 노래 한 곡 해야겠어. 이러고 부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산백동 자기 친구랑 자기랑 검은 거 타면서 노래 부르고 있다. 네, 그래서 백동이 화자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윽고 잔들어 권할할 때 술잔 들고 매화 너무 예쁘다 한 잔해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달이 또한 떠오르더라 라고 하네요. 달이 떴어요,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매화 그림자가 창문에 비친 게 예쁜데 달이 떴어요. 그러니까 더 예뻐, 더 좋아요, 더 흥이 나요.
그래서 달이 떠오른다라는 것에서 시간적 배경, 저녁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신이 나요, 이제. 흥취를 더한다. 제1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매와 그림자를 즐기는 화자의 풍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용은 별거 없죠. 근데 이제 한자 말들 때문에 우리가 약간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내용 자체는 쉬워요. 이수도 보시면 어리고 성긴 매화한데, 여러분 이 어리다가 조선시대 때는 어리석다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어리석고 성긴 매화? 성긴 이게 성글다는 뜻인데 그 영글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좀 애가 엉성해. 어리석고 엉성한 매화? 아니 매화 예찬한다면서 왜 갑자기 매화 디스하지? 여러분 여기서 어리고는 어리석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연약한 연약한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뭔가 어설프고 엉성한 매화. 너를 믿지 않았었대요. 매화 보고 너라 그러네? 의인법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화가 겨울에 꽃을 피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화가 초겨울쯤에는 여기서 꽃을 핀다고? 얘가? 얘가 꽃을 피운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애가 너무 가녀리고, 가냘프고, 갸냘프고, 여기서 과연 꽃이 필까? 믿기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매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얘가 꽃을 피울 거라고는 믿지를 않았거든요. 의심하고 있어요. 의구심. 근데, 눈기약을 능히 지켜서, 이 기약이 약속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매화가 눈이 내리고 나서 피거든요. 그래서 예선비들이 눈이 내리고 나면 곧 매화가 피겠구나 이렇게 약간 때를 짐작을 했대요. 그걸 말하는 거야. 눈이 내리고 나면 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얘가 능히 지켰대.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었대요. 매화가 진짜 폈네요. 자, 피었구나. 여기서 감탄이 느껴져요. 야, 매화가 진짜 폈네. 폈구나. 영탄법 체크해 주시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촉을 잡고, 이 촉이 그 꽃송이, 꽃송이가 이렇게 폈으니까 얘를 내가 이제 진짜 폈네? 라면서 가까이에서 봐야 되니까 내가 촛불을 딱 들고 가요. 촛불을 들고 가까이 가가지고 가까이 사랑할 때 매화를 사랑해요. 이 사람은 매화 사귀고 싶고 이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네, 매화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아름답고 야, 이 겨울에도 이 꽃을 피우다니 하면서 지금 감탄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암향, 암향이 매화의 향기를 말해요. 매화가요. 그 매화 향기가 보통 우리가 꽃 옆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꽃 이렇게 꽃다발 안고 이렇게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은 향기가 나잖아요. 가까이만 가도 나잖아요. 근데 매화는 꽃 가까이 가서는 향기가 안 나고요. 꽃송이에 코를 진짜 가깝게 갖다 대야지만 향기가 나요. 그래서 매화 향기를 은은한 향기, 암향이라고 하는데 암향조차 부동터라. 부동. 이게 둥둥 떠다닌다. 부동 자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부동 자세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고 그 부유하다. 아니 또 부자다 이거 아니고 그 물 위에 이렇게 부유하다, 떠다니다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화의 향기가 떠다니고 있다. 공기 중에 떠돌고 있다. 인데 여러분 가까이 사랑하다. 처음에는 의심했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꽃이 핀다고? 했는데 꽃이 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랑한대요. 태도가 변했어요. 사랑하고 대견하는 태도로 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실 것이 암향조차 부동터라. 네, 그윽한 향기가 떠다니는구나, 떠도는구나 이 부분. 여기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심상 한번 파악해 볼게요. 먼저 암향, 얘는 매화 향기니까 후각적 이미지, 후각적 심상이고요. 부동터라, 떠다닌다. 이게 떠다니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향기를 우리가 볼 수 있나? 볼 수 있으면 초능력자지, 그죠? 근데 지금 향기가 떠다니는 게 보인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후각을 시각으로
옮겨서 표현을 한 거예요.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 옮겨서 표현한 거였어요. 그래서 화살표 시작한 곳에 의를 붙이고 화살표 끝난 곳에 화를 붙이면 후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 똑같은 말,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눈 속에 핀 매화에 대한 예찬, 예찬입니다. 제3수로 넘어가요. 빙자옥질이여 라고 하는데 지금 빙자옥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깨 오타예요. 미안해. 깨끗한 바깥깨로 고쳐주세요.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아름다운 성질을 말하는데 얘도 매화를 뜻합니다. 네. 눈 속에 너로구나. 눈 속에 아름다운 네가 피었구나. 감탄을 하네요. 가만히 향기를 놓아서 가만히 향기가 나면서 황혼월을 기약하니 황혼월 이게 해질녘에 떠오르는 달을 말하는데 밤에 매화 향기가 밤에 은은하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혼월을 약속한다. 달이 떠오르면 내 향기가 날 거야 이 얘기예요.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하는데 여러분 일단 여기 지금 매화가 폈는데 눈 속에 폈고요. 그리고 이제 달도 뜨거든요. 네, 매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존재가 이 눈과 황혼월이고요. 너로구나 이거는 피었구나와 같이 영탄법입니다. 매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존재, 눈과 황혼월이에요. 눈 속에 펴서 더 아름답고 네, 달빛을 받으면서 피어 있으니까 또 더 아름답고 그래서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하는데 느낌상 이 아치고절도 누구겠어요? 매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여기서 풍치가 뭐냐면 멋진 경치, 뭐 훌륭하고 멋진 경치 이런 뜻도 있고 그냥 멋이라고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아한 멋과 높은 절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절개냐? 눈 속에서도 피니까요. 그래서 아치고절은 매화의 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3수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네, 매화 예찬이 드러나죠. 여기서도 매화의 아름다움과 지조인데 뒤에 예찬을 붙이셔도 돼요. 이수에서는 눈 속에 핀 매화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고 3수에서는 매화의 아름다움과 지조를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4수로 넘어가요. 눈으로 기약하니 내가 눈 내리면 필게 이렇게 약속을 하더니 내 과연 피었구나. 네가 진짜 피었구나. 황혼에 달이 오니 이제 해질녘에 달이 떴어요. 달이 뜨니까 그림자도 성기구나. 이 달빛에 매화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엉성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연 피었구나. 여기서도 또 감탄을 하고 있고요. 황혼에 또 달이 뜬대요. 그러면 매화가 더 아름다우니까 이 달도 매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매화를 즐기는 흥취를 더해주는 소재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종장을 보실게요. 청향이 맑은 향기가 잔에 떴으니 취코 놀려 하노라. 취하게 마시고 놀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잔도요. 네, 매화를 즐기는데 흥취를 더해주는 소재인데 이 청향이 잔에 떴으니 이 부분도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도 공감각적 심상이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청향, 맑은 향기니까 후각적 심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떴다고요? 잔에 떴대요. 잔에 떠 있어요. 이거는 잔에 뭐가 떠 있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각이에요. 근데 얘도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후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엇이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달빛을 받으면서 매화를 보면서 또 매화 향기도 맡으면서 술을 한잔 하고 있겠죠. 근데 내 코로는 지금 매화 향기가 들어오고 있고 나는 입으로는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뭔가
이 술잔을 딱 봤는데 달빛이 이 술잔에 이제 비춰서 반짝반짝하고 코에는 매화 향기가 들어오니까 매화 향기가 이 술잔에 담겨 있는 것 같다, 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네, 취하게 놀고 하겠다. 취코 놀려 하노라. 이 부분에서도 자연 속에서 멋지게 노는 것, 화자의 풍류 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사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매화와 더불어 즐기는 풍류. 풍류가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라 한다면 제 사수를 고르시면 돼요. 이제 오수를 보실게요. 황혼에 돋는 달이, 아까 달 떴죠? 네, 이 달이 너와 약속을 했느냐? 너랑 미리 약속을 했니? 어떻게 달이 딱 뜨니까 네 향기가 더 이렇게 진해지고 더 이렇게 아름답고 좋니? 함리에 자던 꽃이 하는데 함리가 이게 화분이에요. 화분 속에 잠들어 있던 꽃이 향기를 놓는다. 향기가 퍼져나가면서 맞는구나. 맞이하는구나. 나를 맞이하는구나. 네. 매화 향기가 밤에 더 짙어지니까 너 달이랑 약속했니? 달이 뜨니까 향기가 더 짙어지고 나를 맞이해주는 것 같구나. 아니, 달을 맞이해주는 것 같구나. 너네 약속했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찌 매화와 달이 친구가 되는 줄 몰랐던고 하더라. 내가 달이랑 매화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네. 달빛을 받으면서 달빛 아래에 매화를 감상하고 매화 향기를 즐기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내가 몰랐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달빛이 비치면 매화가 더 아름다운 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근데 그만큼 이 안타까움이 이제 그래서 슬프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 오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달과 어울리는 매화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육수로 넘어가요. 바람이 눈을 몰아와요. 바람이 눈을 데리고 와서 산에 있는 그러니까 창문에 부딪혀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우리를 춥고 어둡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거거든요. 네, 바람 우리를 춥게 해요. 왜냐? 얘가 눈을 몰고 오니까 예,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찬 기운이 새어 들어와요. 이 찬 기운도 바람이 몰고 온 거죠. 이 바람은 매화가 피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고난, 시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찬 기운도 마찬가지고요. 찬 기운이 새어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 매화를 침노하니 라고 하는데 이게 침범하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네, 자고 있는 매화를 깨워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데요. 하지만 아무리 어루려 한들 이 바람이 눈도 몰고 오고 찬 기운을 보내서 매화를 얼려버리려고 한들 봄 뜻이야 아슬소냐 아따가 빼앗다는 뜻이거든요. 봄 뜻을 빼앗을 수 있겠냐? 못 빼앗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봄 뜻이 무엇이냐? 봄을 알리려는 의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는 존재이니까 매화가 폈다는 얘기는 곧 봄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봄을 알리려는 의지를 이 바람과 찬 기운이 꺾을 수 없다. 즉 꺾이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무리 어르려 한들 봄 뜻이야 아슬소냐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아슬소냐 이게 빼앗을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니까 서리법인데 서리법을 통해서 매화의 강인함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제 육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매화의 강인한 의지 1번이에요. 이제 느낌 오시죠? 제 칠수에서 네 2번이라 하겠구나. 칠수도 한번 볼게요. 저 건너편에 나부산, 이 나부산이 중국에 진짜 있는 산이거든요. 우리 그 고전시가 중에서는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왜냐면 우리 선비들이 중국의 옛 시인들, 두복, 이백 이런 유명한 중국 시인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해서 중국에 있던 산 이름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건너편에 나부산에 눈 속에
검어서 검게 검은색으로 우뚝 울퉁불퉁 솟아있는 광대 등거라 하는데 이 광대 등걸이 광대처럼 우스꽝스럽게 생긴 등걸 이 나무 줄기를 말해요. 나무야. 너는 무슨 힘으로 가지를 놓쳐서 가지를 쭉쭉 뻗어가지고 꼿꼿하게 저렇게 피어 있느냐? 가지가 쭉쭉 뻗어 있느냐? 아무리 썩은 배가, 이 배가 나무 줄기거든요. 아무리 썩은 그 나무 줄기가 반만 남아 있을 망정 봄 뜻을 어이하리오. 아니 갑자기 매화 얘기를 하다가 이 광대 든 걸 우스꽝스럽게 뻗은 나무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또 길이가 또 길어요. 여기만. 이게 왜 그러느냐? 제 칠수만 사설시조처럼 이게 사음보가 아니거든요. 네, 음보가 하나 더 있어요. 길이가 길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화사가 안민영이 검은고 타면서 부른 노래라고 했었잖아요. 검은고 그 노래 형식 중에 총 8수로 된 형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8절짜리 노래 형식이 있는데, 거기서 7절 부분만 좀 길대요. 그래서 검은고 악곡에 맞추기 위해서 이 7수만 사설시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시조는 시조창, 노래로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노래로 부르는 거에서 기인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연시조임에도, 양반이 쓴 연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형식이 파괴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네. 꼿꼿하게 저렇게 피었나? 피었는가? 이 부분 서리법. 그리고 봄뜻을 어이하리오. 이 봄뜻도 매화가 가지고 있는 이 봄뜻이랑 똑같아요. 이 지조와 절개를 어이하리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던 이 나부산 눈 속에서 검게 우뚝 솟아있는 이 울퉁불퉁하게 뻗어있는 이 광대든 걸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나무도 매화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봄뜻을 어이하리오. 봄뜻을 알리는 매화를 예찬하는 부분이 칠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매화의 강인한 의지. 눈 속에서도 봄뜻을 꿋꿋하게 알리고 있는 강인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 칠수에서는 악곡을 맞추기 위해서 초장이 사절시조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고, 내용상으로는 육수랑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이제 마지막 팔수를 보실게요. 동각에, 이게 동쪽 누각이에요.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숨어있는 꽃이 척촉이 철쭉이에요.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두견화는 진달래꽃인데 이 척촉과 두견화 얘네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얘들이 필 수가 없어요. 얘들은 진짜 찐 봄에 피는 애들. 그래서 동쪽 누각에 저렇게 뭔가 어렴풋이 숨은 것처럼 피어있는 꽃이 철쭉인지 진달래인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데 건고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합치면 세상이 되니까 세상이 눈이에요. 눈으로 덮여 있는데 쟤들이 이 철쭉하고 진달래 쟤들이 어찌 감히 피겠느냐. 철쭉하고 진달래일 리가 없다. 네, 눈 속에 피어있는 꽃은 절대로 얘네들일 리가 없다.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매화밖에 없는 거죠. 알게라. 아, 알겠다. 백설양추는 매화밖에 없대요. 백설양춘. 백설은 흰 눈이고 양추는 이제 햇빛이거든요. 근데 이 햇빛을 봄을 알리는 햇빛이라고 해서 봄 소식을 전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흰 눈이 내리지만 봄 소식을 전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 매화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척촉하고 두견화하고 매화가 대조적이다. 얘들은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필 수 없는 앤데 우리 매화는 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 실이 매화밖에 누가 있겠냐? 네, 이것도 서리법입니다. 제8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매화의 높은 절개를 예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누구인가? 화자는 작가 자신이고요. 창밖에 피어있는 매화를 보고 예찬적이고 찬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매화를 의인화하여 지조 높은 선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매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이 매화한테 말을 건넸어요. 너구나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대화를 하진 않아요. 말을 건네는 방식하고 대화체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장, 매화의 가치를 드러냈다. 아치고절 이런 빙자옥질 이런 가치를 드러냈어요. 마지막 영탄법과 서리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했다. 영탄법 감탄했고요. 서리법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정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었죠. 매화밖에 더 있겠냐? 이런 물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조금 하자면 1년은 원경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네, 먼 경치입니다. 밖에서 방 안에 있는 매화를 들여다보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에서 5년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을 해요. 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 여러분, 이거 1년이 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는 형식이다. 이게 뭐냐면, 안민영이 친구랑 기방에서 검은 꽃 하면서 매화 보면서 감상하면서 노래 불렀다고 했잖아요. 매화 화분을 본 거예요. 바깥에 피어있는 매화 나무를 본 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매화 화분의 매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으로 그림자가 비추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은 원경이고 2년에서 5년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매화에 점점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동을 한다. 그리고 6년은 완전 근경이에요. 방 안에서 매화를 보면서 노래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독백체로 매화를 예찬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7년에서 다시 원경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7년에서 나부산이라는 산 속에 피어있는 매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경으로 바뀌어요. 방 안에 있던 매화에서 방 밖의 매화로 이제 시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거리를 물어볼까봐 원경인지 근경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출제 포인트 한번 다시 볼게요. 매화의 속성들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수에서는 암향, 이 은은한 향기, 그윽한 향기인데 고결함과 그윽함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삼수에서는 매화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빙자옥질과 아치구절 두 가지였어요. 맑고 깨끗한 자태, 아치구절, 아담하고 높은 절개. 아치구절은 매화를 뜻하는 별명 중에 제일 대표적인 애거든요. 그래서 아치구절은 매화 이렇게 바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제5수에서는 매화와 달이 친구다.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얘기했었고, 제6수, 7수에서는 뺏기지 않는, 아실 수 없는 봄뜻, 봄을 알리려는 의지, 지조와 절개를 의미했었고요. 8수에서도 백설양춘, 똑같아요. 백설양춘도 눈 속에서 봄을 알리는 봄뜻이에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매화의 속성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 보면 뭔가 ABCD 내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매화와 선비의 연관성. 우리 선비들은 왜 매화를 사랑했는가? 매화는 고결하고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고 선구자의 정신, 제일 먼저 피는 꽃이니까 선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인화해서 이런 속성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비 정신과 알맞더라. 그래서 화자와 대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이제 의인법을 사용해서 매화한테 말도 건네고 예찬을 하고 이렇게 시를 전개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오늘의 미션은 bit.ly 선비 원픽 매화입니다. 미션 꼭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